네. 그러면 2시가 됐으니까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고 그 종로 방문각에서 우리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지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2차 끝나고 강의를 다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첫 시작을 다음 주부터 이제 GS 연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특강 경험을 해서 이제 우리 30일의 기출 문제 해설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공부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안내 드리면서 GS 연기를 이제 여러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워밍업 차원에서 준비한 강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기출 문제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공부 방법론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네 과목을 보죠. 네 과목을 보는데 경영학 과목과 이제 법학 과목을 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영이랑 법학 과목이라는 게 같은 사회과학 학문으로 묶여 있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도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노무 관리론에 대한 악평이 자자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이제 뭐 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험생 시절에 인사노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름의 이제 공부 방법론을 찾고 인사노무 관련된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조금 뭐 깨달은 다음에 이제 뭐 인사노무 관련된 부분을 조금 수월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합격할 때 고득점을 해서 이제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조금 알아두셔야,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론이 경영학 과목에서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 좀 이해하셔야 공부하는 데 있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접근을 하면 사실 인사노무 관리론이 뭐 범위도 그렇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연한 얘기를 되게 당연하게 써놓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없고 나중에는 이제 암기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암기도 잘 안 돼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이 처음에 그러니까는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마지막까지 굉장히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뼈대를 잡고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순환별로 인사노무 관리론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것들 좀 보면서 오늘 기출문제 해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올해 30일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뭐 대략적인 평이 그렇죠. 무난했다라는 평이 많고, 다만 이제 산문의 경우가 이제 불이타였다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문과 2문 같은 경우는 뭐 신림동수원가에서 다 시험으로 한 번씩 모의고사에 출제할 만한 그러한 주제였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저도 당연히 수업 시간에 교육훈련에서 기법 중에서는 관리층 교육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꼭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렸었고, 모집원천이야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확보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답안 구성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1문과 2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나올 만한 주제를 평이하게 나왔고, 사실 산문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많이 갈리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산문을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산문을 보는 순간 한숨을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사관리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인사관리 쪽에서 노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관계론이나 노사관계론으로 따로 이제 조금 이제 다루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이 사실은 인사관리 준비에서 약간 좀 괴력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우리 시험범인지 아닌지,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가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조심조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3문에서 이제 그 교섭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수험서에 들어 있을 내용이었지만 그걸 자세히 보거나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거기까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이라는 파트를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이제 그쪽 부분에서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인사노무관리 교과서에 나오는 노사관계 파트에 대한 거 부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고용관계론이나 노사관계론 책에서 다루는 그러한 이제 출제 가능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은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달갑지 않는 그런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인사노무관리론 범위가 너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사노무관리론 자체가 범위가 사실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이슈 뭐 이런 거 트렌드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범위를 확장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험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수험하는 데 있어 인사노무관리는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평은 그래요. 그러니까 산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불이타였기 때문에 뭐 크게 그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누가 자기는 꼼꼼하게 혹은 뭐 실무에 있어서 그런 부분 알아서 잘 쓴 분이 있다 그러면 물론 그분은 좋은 점수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깊게 다루거나 아니면 본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선 다 비슷비슷하게 점수가 나올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험과의 통설로 본다 그러면 불이타가 합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문과 2문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점수가 갈릴 거예요. 그렇죠? 다들 알고 다들 알지만 그걸 또 어떻게 답안에 담아내느냐 요거는 또 이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31회 기출에 관련돼서 보통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문제는 뭐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제 점점 이제 시험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약간 좀 체계화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노사관계 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마지막 한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노사관계 파트가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 늘어난다? 이제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에 있는 내용까지.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조금 늘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올해 시험으로 조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문이나 2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특히 이제 1문에서 50점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슈와 관련된 거, 뭐 환경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논술 형태로 어떤 근거나 뭐 생각을 쓰는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그냥 쓰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50점짜리에 대한 문제들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29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9회 같은 경우에서 문제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이제 자발적 이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9회 문제 3번.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25점짜리인데 써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25점짜리는 되게 짧게 쓰는 그런 단문형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 25점이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게 25점짜리야? 적어도 뭐 50점? 한 뭐 30, 40점짜리 정도 되는 사이즈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1문도 마찬가지예요. 50점이지만 그 6가지씩이나 적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6가지를 개념, 장단점을 꼼꼼히 적기 시작하면 굉장히 써야 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가 뭐였어요? 보통은 우리가 신림동에서 수험가에서 문제 낼 때 커크패트릭 4단계 모형만 써라. 요 정도로 25점을 내죠. 근데 우리가 교육훈련 평가에 대해서 배우는 3가지를 다 쓰라고 냈어요. 이거는 사실 이 30점짜리라고 되어 있지만 요 다 합치면은 써야 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뭐냐면 많은 양을 적은 분량으로 내서 굉장히 꽉꽉 눌러 쓰도록 압축하게 쓰도록 하는 형태로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늘리는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줄이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한 페이지짜리도 쓸 수 있고 2페이지짜리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목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러면 거기서 중요 키워드는 뭐고 불필요한 내용은 뭔지를 알아야 쳐낼 건 쳐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압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그래요. 교원 조직도 이번에 그랬죠. 이번에 쓸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준비할 때는 좀 이제 큰 사이즈를 좀 작게 써보고 뭐 또 늘려보는 연습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트렌드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 많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경향 정도만 보고요. 그 6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올해 기출 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 좀 하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보시면 6페이지 문제 1번이 교육훈련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HRM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크게 이제 우리 HRM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루는 거는 조직 내 직무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적합하게 만들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즉 우리가 다루는 중요한 인자는 결국 직무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HRM의 개별 기능들이 보면은 직무에 대한 거는 이제 직무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 관리에서 또 이제 활동들이 나눠지죠. 그래서 직무 관리에서 중요한 이제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조직 내 직무에 대한 활동들을 파악하는 직무 분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파악하는 직무 평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제 관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처음에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확보 관리의 내용들이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보한 인재들을 어떻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발 관리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성원들이 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에서 주는 이제 보상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학계평, 보상, 그 다음에 유지관리, 방출까지. 자, 요렇게 이제 개별 기능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과서를 펼쳐보면 어떤 교과서든 다 이 구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직무관리를 먼저 배우냐, 뒤에 배우냐. 우리가 이제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박경희 교수님 책이랑 삼인공적 책 보면은 직무관리가 삼인공적 어디 있죠? 뒤에 가 있죠? 그렇죠. 박경 교수님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교수님이 이런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를 좀 더 중심. 그러니까 박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직무 관리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에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를 서술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큰 논리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이자 그 다음에 우리 인사관리에 있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결국은 인사관리라는 거는 뭐예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이걸 조화시켜서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 거. 그게 이제 궁극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논리로 교과서를 쭉 서술하고 계세요. 그래서 박경 교수님 교과서를 많이 이제 기본서로 보는 거죠. 3인공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기반이고 이게 트렌드한 이슈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양자가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인사 관리에 대한 교과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험가에서 뭐 3인공전 박경 교수님 책을 이제 많이 보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인사관리 처음 접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쓰는 어떤 표현이라던가 어떤 논리라던가 그 다음에 그런 용어에 대한 친숙함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틀을 잡기에는 박경 교수님 책이 좋기 때문에 GS 연계는 이제 박경 교수님 신인사관리로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사관리를 쭉 앞으로 배울 건데, 오늘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이 개발관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개발관리에서 나온 거고, 자, 개발관리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훈련, 그 다음에 경력개발.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제 오랜만에 교육훈련에서 나왔죠. 교육훈련에서. 그쵸? 교육훈련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지금 교육훈련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육훈련에서 교육훈련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는 인사관리라는 것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고 이 직무에 대한 관리는 이렇게 직무 설계, 그렇죠? 직무 분석, 직무 평가라는 활동이 있고 직무 설계는 또 들어가면 더 있죠. 구조 설계, 뭐 과정 설계, 근무 시간 설계 뭐 이런 식으로 분석에 들어가면 또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사 관리를 하면서 있어 연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흐름,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HRM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구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안에 세부적으로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1기, 2기, 3기 때 넘어가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지 연기 때부터는 뭐 암기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리부터 외우면 좋지 않느냐? 그거 계속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암기 이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서 인사관리가 이 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에 넣고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드려요. 그래서 이건 전체 판이고 또 이제 직무관리, 직무설계들은 또 있겠죠, 안에가. 계속 이런 식으로 줌아웃 됐다가 줌인 됐다가 하는 식으로 전체 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빨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나와도 술술술술 이렇게 풀어 나가서 크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카메라 줌인 줌아웃 하듯이 이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먼저 틀이 잡히고 그러한 큰 틀 안에 하나하나씩 나중에 조각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문제가 교육훈련이었어요. 그러면 교육훈련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경영이라는 거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플랜두시라고 해서 여러분 PDS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보일 건데 뭐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영이라는 거는 플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요 과정을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대로 보면은 교육훈련도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사, 뭐 전략,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교육훈련의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고 또 뭐 필요성을 분석해요.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교육훈련의 목표 혹은 필요성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크게 4가지 파트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 어떤 교육훈련을 할 거냐? 그렇죠? 어떤 교육훈련을 할 거냐? 그 교육훈련 내용이 뭐냐? 그렇죠? 그다음에 참가자는 누구로 할 거냐? 그다음에 기법. 교육훈련 어떤 기법을 쓸 거냐? 그다음에 실시자는 누구로 할 거냐?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한 다음에 뭐예요? 항상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이제 플랜의 단계인 거고 여기까지가 실행의 단계인 거고 이게 이제 통제 평가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훈련 책을 어떤 파트를 보더라도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흐름대로 되어 있고, 그렇죠? 순서대로 처음에 교육훈련의 목표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이런 필요성 분석이 중요한 파트로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필요성 분석 방법은 뭐고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걸 토대로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육훈련의 내용은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뭐 역량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고 참가자들은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기법, 그 다음에 실시자.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기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법에 대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교육훈련에 대한 기법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교육훈련이라는 거, 특히 기업에서 하는 교육훈련들은 굉장히 다양한 뭐 최신의 트렌드나 이런 걸 방향해서 여러 기법이나 뭐 교수법들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박경 교수님은 이제 이거를 이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구분하시죠. 그래서 신입사원들, 그 다음에 뭐 작업층, 그 다음에 관리층 이렇게 3가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관리층 교육훈련이
이게 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온다 그러면 얘가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박경 교수님 책에 보면 한 13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 6가지를 적는 거죠. 그렇죠? 6가지 적는 거고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요 교육 훈련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는 요 자체에서 훈련 프로그램 2단계 그러니까 실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법이었고 교육 훈련 전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뭐 이것도 수업 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 훈련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기업 경영에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해도 돼. 그냥 좋은 사람 뽑아서 일시키면 되지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거를 교육훈련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과학적 관리법이나 이럴 때는 뭐예요? 교육훈련 신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HRM에서는 이 교육훈련은 중요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라든가 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나오면서 우리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조직 목표 달성이라든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를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HRM에서 분화돼서 이제 HRD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 훈련에 대한 평가 회사에서 비싼 돈 들여서 교육훈련 했으면 경영진들은 항상 뭐예요? 야, 그거 100억 들여서 교육훈련 할 바에 좋은 기계 사면 더 효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항상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훈련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나 투자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도 자기네 어떤 뭐 활동에 대한 어필뿐만 아니라 경영진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에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훈련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교과서에 보면은 분량적으로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 실제로 교육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세 덩어리 필요성 분석, 기법 이것 중에서 2개를 1문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훈련 평가를 어떻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교육훈련의 평가에서 보면은 이 교육훈련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그렇죠? 방법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박경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제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박경 교수님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평가하면 가장 유명한 커크패트릭의 4단계 모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골드스타인의 타당성 평가. 그 다음에 이제 ROI. 자, 요 4가지를 뭐 시중에 있는 교과서에 조합하면 요 4가지 정도를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서 뭘 물어본 거예요? 요 3가지를 다 물어봤죠? 그렇죠? 굉장히 하나만 물어봐도 사실은 뭐 저거 한데 3가지를 다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훈련 평가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가 1문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냈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이거 변별력이 있냐 없냐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누구나 혹은 많이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다뤄본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적는 거는 기본인 거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변별력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관리층 교육 훈련이 기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6가지 적는 게 많아 보이지만 공부로 충분히 뭐 연기 1기, 3기, 4기 따라가면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관리층 교육 훈련에 대한 기법을 이 6가지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적을 것이냐 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이런 것들의 이제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6가지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생각나는 대로 6가지. 아, 막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죠. 아, 그래. 역할 연기법, 뭐 행동 모델법,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6가지를 나열해서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열해서 쓴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자, 6가지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츠의 아이고 요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요거 카츠의
계층별 역량. 그쵸? 그래서 관리층이 하위, 중간, 상위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하위층으로 갈수록 뭐예요? 실무적인 지식이 중요해지고 중간관리층 같은 건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해지고 위로 갈수록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카츠의 요 계층별 역량에 대한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자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기법 요렇게 해서 2가지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기법 2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실무적 지식을 뭐 향상시키기 위한 2가지 그렇게 해도 6가지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단순히 나열한 것보다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카테고리를 뭘로 만드느냐 요 카츠에 우리가 요거 그림으로 해서 요 각각의 3가지의 능력을 각각 매칭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능력 향상시키는 기법에는 뭐 사례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게임이 있다. 그다음에 인간관계 능력은 뭐 행동 모델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 모범 답안 같은 경우는 이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에 보면은 기법을 쓰는 거는 그 안에 컨텐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교육훈련 하느냐. 그러니까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그 향상시키기 위한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기법이냐라고 해서 비슷하게 이제 인간관계 능력, 뭐 조직 지식, 뭐 직무 지식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즉 단순히 이런 6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그거를 의미 있게 뭔가 묶어서 여러분이 표현하고 답안으로 구성하는 게 이것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점수가 이거 훨씬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쭉 생각나는데 6가지 나열해서 6가지 다 썼으니까 난 잘 썼어.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왜냐면 상대적인 비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같은 6가지지만 그거를 어떻게 묶느냐 어떻게 답안에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해도가 갈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열하면 뭐야? 앞에서 한 번은 하나는 의사결정 능력이었다, 뒤에 거는 인간관계 능력이었다가 갑자기 뭐 실무지식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파트를 명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운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게 우리 되게 많아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예전에 이제 직무 설계 방법 5가지 적는 게 나왔었어요. 5가지 적으라고. 5가지 적는 거 아주 쉽죠. 그거는 실리운동에서 좀 공부하신 분들 주면은 5가지 못 적는 분 없어요. 직무 설계 방법. 그러면 그 5가지를 이제 어떻게 적느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적느냐. 그렇죠?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그 서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훈련 기법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 있지만 이제 이 서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점수 차이가 갈릴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 당락이 좌우되는 거인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답안을 구성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 카테고리화, 뭐 그룹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경영하기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내용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뭐 이제 특징들을 뽑아서 그룹화하고 도식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훈련 기법도 6가지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이거 세 개를 다 적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 적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균형적으로 적느냐 아니면 여기다 내가 어떻게 포커스를 두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커크패트릭, 골드스타인, 그 다음에 ROI 나왔을 때 요 3개를 거기에서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순서대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얘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커크패트릭 4단계 모형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유용한 평가 기법이지만 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가 회계적인 책무성, 즉 교육훈련에 들인 시간과 돈 대비 얼마나 우리가 얻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한계라고 항상 지적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ROI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필립스의 5단계 평가 같은 경우가 커크패트릭의 4단계에서 ROI를 추가해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뭐 스토리처럼 이거 그다음에 이걸 포함한 ROI 그다음에 이제 얘는 좀 별개니까 요거를 마지막에 적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같은 세 가지를 어떻게 적느냐는 또 이제 내가 이해한 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답안이. 그래서 사실은 인사관리 답안이라는 게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구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다르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럴수록.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교육훈련기법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리층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법, 그렇죠? 6가지만 쓰고 설명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물음 1에 대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 관리층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먼저 쓰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계층별 역량, 카츠의 계층별 역량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서술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의사결정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그림 그리고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6가지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카테고리화 하거나 우리가 그룹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넣어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답안을 적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다루는 거는 뭐예요? 교육훈련의 내용에서 그 관리층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의사결정 능력, 그 다음 인간관계 능력, 뭐 직무지식, 조직식 등이 있다. 이게 주요한 관리층을 대상으로 할 때 쓰는 교육훈련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컨텐츠로 해서 교육훈련하기에 적합한 기법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그냥 이거 하나가 50점짜리면 뭐 이렇게 앞에서부터 뭐 서론부터 써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써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컴팩트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앞에서 난 어떻게 서술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쓴 다음에, 자, 먼저 의사결정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기법으로서 인바스켓 훈련,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게임, 뭐 이제 뭐 본인이 그런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을 서술할 때 인사관리는 항상 뭐예요? 기본 세트가 개념 장단점이죠. 개념 장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서술을 한다 그랬을 때 개념만 적는 게 아니라 장단점까지 같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도 장점 2개, 뭐 단점 2개 적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런 것 분량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아마 이 일문에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욕심이 생겨. 그러면 개념이나 이런 거 장단점들이 길어져. 그걸 6개씩 적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갔는데 난 아직 일문에 물음 1밖에 못 썼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분량, 시간, 요게 실전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점짜리면은 8페이지 분량,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내에 몇 분 내에 이거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적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있을 때 6가지 쓸 때 그 시간 내에 20점짜리 쓰기 위해서 적절한 분량으로 쳐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꼬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다들 뭐 잘 썼다고 하지만 그 1문에 물음 1만 잘 쓰면 뭐예요? 문제 2나 2, 3 아예 못 써버리거나 뭐 5분 만에 10분 만에 쓰면은 그 점수에 까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서 올해 시험에서 조금 많이 좌우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훈련 내용 중에 인간관계 능력 부분도 이제 교육훈련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기법에 뭐 역할연기법, 행동모델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제가 답안에 쓴 거는 양이 좀 많습니다. 이걸 좀 쳐내야 되는 건데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역할연기법, 행동모델법,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앞에서 직무지식도 나왔죠? 어떻게 보면 직무지식이니까 기술적인 능력,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훈련기법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요 직무지식과 관련된 거로 대표적인 게 대역법이 있어요. 대역법이, 그쵸? 그래서 대역법. 그 다음에 조직지식 축적을 위한 교육훈련기법으로 소개되는 게 우리가 청년중역회의법, 주니어보드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교육훈련 내용에 따라서 6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더라도 그냥 뭐 두서 없이 6개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하나의 그룹화 혹은 거기에 이해한 바에 따라서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게 우리가 그냥 쓴 답안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나은 점수,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의사결정 능력에 관련된 교육훈련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사례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바스켓 훈련, 비즈니스 게임 뭐 등등등. 이제 그런 것만 쭉 적는 것보다 다양하게 그 교과 훈련 내용이라던가 계층별 역량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조금 적어주는 게 답안 구성에서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뭐 매칭시키거나 아니면 그룹화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적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2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교육훈련의 평가 기법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해서 바로 커크 패트릭이나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왜 교육훈련 평가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뤄줘야겠죠. 그렇죠? 왜 중요한지, 그렇죠?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육훈련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에 대한 것들 항상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교육훈련을 평가하기 위해서,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의 평가 기법을 쓴다. 그래서 커크 패트릭,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ROI에 대한 평가법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3가지고, 커크 패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올해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기나 일기 이번에 배울 때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이제 넘어가도 되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보면은 커크 패트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평가 기준 4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흔히 반학 행결 뭐 이렇게 외우는 반응 기준, 학습 기준, 행동 기준, 결과 기준.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적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커크 패트릭 써줄 때는 그 커크 패트릭의 4단계 모형의 시사점 및 한계도 꼭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평가 기준만 적고 넘어가는 것보단 이 커크 패트릭 같은 경우엔 항상 이 시사점과 한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같은 경우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뭐 온라인 강의든 어디 교육훈련 들어가 보면 나중에 설문조사 같은 거 하죠. 그래서 뭐 강의가 유익했냐, 뭐 강사는 적절하게 전달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런 것들이 다 커크 패트릭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널리 쓰이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시사점과 한계, 그렇죠? 이 모형의 시사점과 한계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라도 언급을 해주는 게 이게 차별화 포인트고 플러스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평가 기준만 쓰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사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상 간단하고 측정 대상을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항목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쓰이고 유용하다. 다만 가장 많이 이제 지적받는 한계는 투자 대비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우리가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ROI 모델을 추가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필립스의 5단계 평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써줬으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골드스타인의 타당성 평가 같은 경우는 그 네 가지 타당성에 대한 평가, 훈련 타당성, 전이 타당성, 조직 내 타당성, 조직 간 타당성. 이 네 가지 타당성만 잘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잘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훈련 타당성, 그렇죠? 교육 훈련이 의도한 성과를 그 교육 대상이 달성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훈련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우리가 그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달성했는지, 뭔가 직무 스킬이 늘었는지, 지식이 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전이 타당성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교육 훈련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 사람이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직무 성과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한 거고, 그다음에 조직 내 타당성, 조직 간 타당성은 이제 좋은 교육 훈련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직 내에서 다른 부서, 다른 팀원들을 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A라는 팀을 대상으로 이번에 뭐 새로운 교육 훈련을 했어. 얘네들이 그 교육 훈련 내용으로 해서 성과도 좋아지고 뭔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그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좋은 그 교육 훈련이 다른 부서, 뭐 다른 팀에도 효과적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증에 대한 내용이 조직 내 타당성인 거고, 조직 간 타당성은 뭐예요? A 기업에서 아주 효과를 본 그러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다른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골드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가지 정도 내용만 잘 적어주시면 충분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 ROI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ROI가 왜 등장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플러스 알파로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런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적 책무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결국 뭐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비 비용에 대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얻은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량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부응하기 위해서 ROI 모델 같은 것이 등장한 건데, 그래서 ROI에 대한 뭐 등장, 개념들이나 등장, 그 다음에 우리가 ROI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어떤 게 투자고, 어떤 게 비용이고, 어떤 게 이제 효익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적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11페이지 보시면 뭐 ROI를 이용한 교육훈련 성과 측정,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분석, 즉 투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투자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적으로 환산해서 파악하는 내용에 대한 거고, 그다음 리턴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폐 가치로 계량적으로 파악해서 결국은 그 밑에 있는 ROI 산출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1문 같은 경우가 뭐 내용상 쉽다고 볼 수 있지만 요거를 어떻게 적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의 실력이 갈릴 거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다 잘 썼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수험생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쓰느냐. 그다음에 교육훈련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어떤 부분 좀 더 추가하고 빼고 거기에 더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 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제 1문에서 중요한 거고.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이것도 그냥 우리 인사관리를 공부하는 뭐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하면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죠.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로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이제 그 내용들을 구성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나온 거죠. 확보에서 나온 거죠. 확보에서. 그렇죠? 모집은 우리가 확보에서 대표적인 활동들이 뭐가 있냐면 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모집이 있고, 선발이 있어요. 이 확보 관리에서 이제 세부 활동들이 있는 거죠. 거기 중에서 이번에 나온 거는 뭐예요? 이제 모집 파트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집에서는 크게 우리가 다루던 게 뭐가 있냐면 모집의 원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집 효과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인 건데, 이 모집 원천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데 있어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요소인데, 이럴 때 이제 좋은 인재를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라고 했을 때 모집 원천은 기업에는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부 노동시장 아니면 그렇죠? 외부 노동시장이에요. 즉, 그렇죠. 조직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러면 이 공석을 채우는 거는 뭐예요? 안에서 승진시켜서 올리든 밖에서 영입하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을 이거를 우리가 내부 모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외부 모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장단점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장단점은 뭐예요? 서로 대비돼요.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인 거고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표로 정리된 걸 보게 되면 장단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자,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내부 모집의 장점이 반대로 외부 모집의 단점이 되고, 그렇죠? 서로 대비되기 때문에 그 짝을 맞춰서 외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모집에 대한 개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내부 모집을 하기 위해서, 즉 우리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지원자를 모을 거야라는 게 뭐예요? 모집 방법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집 원천이 있기 때문에 모집 방법도 결국은 뭐예요? 두 개를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집 방법이 나눠져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방법, 그다음에 외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방법,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올해 물어본 거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배우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 사내공모제도. 그렇죠? 사내공모제도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부 모집 방법을 사내공모제도만 쓴 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교과서를 보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내부 모집을 대상으로, 내부 모집을 하는,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원래는 뭐예요? 여기 공석이 생기면 원래는 기업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자리 비었으니까 승진 대상자들 봐봐. 그래서 뭐 어떻게 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 과장이 뭐 팀장으로 승진할 때가 됐네. 뭐 지금까지 뭐 이런 다른 대상자들 비교했을 때 얘가 우승하니까 야 올려. 보통은 이렇게 인사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승진시키거나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요. 그렇죠? 원래는 그게 보통의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집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비공개형이라고 많이 하죠. 승진 같은 경우는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기능 목록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부 모집의 경우. 즉, 우리가 인사 결정을 하듯이 보통 승진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승진 대상자들 인사 기록 카드나 뭐 이제 업무 성과들을 쭉 본 다음에 이번에 그 김 과장이 뭐 우수하고 그러니까 팀장을 올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원래 모습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누가 승진이 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 불만도 있을 거고, 뭐 그 중에서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뭐 그런 승진 결정이 이루어질 거고, 조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거나 혹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공개형이에요. 공개형. 그게 뭐냐면 사내공모제도예요. 사내공모제도. 이건 뭐예요? 똑같이 공석인데 과거에는 그냥 경영진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해서 야 이번에 이제 김 과장 승진할 때 됐으니까 올려서 팀장 올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인트라 게시판, 그러니까 뭐 사내 게시판 이런 데다가 이번에 A팀의 팀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거나 관심 있는 분 지원해 주세요. 우리 조직원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올리고 그 조직원들이 거기에 이제 그걸 보고 지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자신 있다, 나 저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원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을 모집하듯이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걷는 게 이 공개형인 사내공모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 모집 방법 중에 내부 모집, 그러니까 내부 노동시장으로 대상으로 한 모집 방법은 이렇게 딱 두 개가 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2에서도 그 내부 모집할 때 그 모집 방법을 설명할 때 얘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같이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형으로는 기능 목록을 활용하는 게 있고 공개형으로 사내 공모 제도가 있다. 그래서 사내 공모 제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개념이나 기본적인 장단점 같은 것들 좀 서술해 주고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있는 장단점 같은 경우는 내부 모집에 대한 것들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게 좀 포인트였다. 요게 좀 포인트였다. 그래서 모집 방법을 단순히 뭐 요것만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대비되게 해서 구성해 줬으면 더 좋은 모집 방법, 특히 내부 모집, 그러니까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모집 방법으로서 조금 더 괜찮은 서술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이번에 2분에서 물어본 거죠. 그렇죠? 모집 원천, 모집 방법. 그렇죠? 모집 효과성에 대한 거는 이제 이전에 기출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 직무 소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에 안 물어보고 요 앞에 있는 요거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2 같은 경우는 딱 요런 정도가 한 25점짜리예요. 사실 전통적으로 요 정도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에서 이제 모집 원천에 대한 것들 설명 필요하고요. 그렇죠? 모집 원천. 근데 그 전에 뭐 서론이나 이런 데서 왜 모집 혹은 인재 확보가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런 뭐 오늘날의 어떤 경영 환경 속에서 핵심 인재 뭐 이런 것들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의 경쟁력이나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핵심 인재들, 좋은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내부 노동시장으로 대상으로 한 모집 방법에는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나 서술을 깔기 위해서 앞단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서론으로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뭐 인재 확보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인재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모집, 그러니까 모집의 원천에는 외부 모집과 내부 모집이 있는데 내부 모집의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은 현 조직 내부에서 이제 충원하는 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부 모집을 위한 방법, 모집 방법으로선 2가지가 있다. 비공개형인 기능 목록 활용, 즉 우리가 기능 목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직원들별로 그 사람들이 어떤 기능,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 어떤 백그라운드, 어떠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리된 인사기록 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승진 결정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혹은 배치 전환에 대한 인사 결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비공개형으로서 기능 목록 활용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이러한 이제 비공개형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원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내 공모 제도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내 공모 제도에 대한 것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내 게시판이나 뭐 인트라넷에 공고를 올리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내 공모 제도에 대한 도입 목적 혹은 뭐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결국은 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걸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양한 그다음에 이러한 직위나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다 직무의 적합성이 높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겠어요? 내가 승진에 대한 욕구, 그냥 승진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난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걸 어필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창구를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인의 욕구 충족의 기회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내 공모 제도로서 조금 적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분량을 챙기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부 모집의 문제에서 물어본 장점과 단점. 그렇죠? 그래서 요 내부 모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뭐 3가지 정도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그 3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아마 접수를 했을 텐데 점수차는 아마 여기서 많이 갈렸을 거예요. 모집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서 어차피 내부 모집의 장단점은 요거는 기본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잘못 쓰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웬만큼 다 썼을 거고 이 내부 모집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점수차가 조금 났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요게 이제 물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4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문제 3번이죠. 그렇죠? 자, 이제 교섭 전략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도 봤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유지 파트라는 걸 배우죠. 유지 파트. 즉 유지라는 게 뭐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들으면 이게 사실은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유지라는 게 성과 창출, 의지 및 능력을 유지하는 활동이다라는 걸 요 앞에 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즉, 뭘 유지를 하는 거냐. 단순히 종업원들을 우리가 머무르게 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러프한 거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업원들의 성과 창출의 의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열심히 되어 있어야 뭐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종업의 성과 창출 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 종업원의 어떠한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높여주는 거는 교육훈련 같은 데서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주로 뭘 다룬다? 객관적인 신체적인 능력들. 그래서 이러한 능력,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조업이고 생산직이에요. 근데 뭐 업무를 하다 다쳤어. 손을 못 써.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유지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종업원의 성과 창출 의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모티베이션에 대한 것들 여기서 배워요.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에 대한 것들. 그래서 모티베이션, 우리 종업원들 사람은 언제 동기부여되지? 이러한 이론들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는 내용 다 합쳐가지고 뭐 경제적 보상 차원, 비경제적인 보상 차원, 인간관계 제도 이런 것들에서 모티베이션 이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배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배우냐면 산업안전에 대한 거를 여기서 배워요.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한 능력에는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치지 않게, 일하다 다치지 않는 그런 산업안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배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노사관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노사관계라는 게 우리가 그 회사와 사측과 노측 간에 대해서 갈등이 고래 깊어. 그래서 뭐 노측은 그러니까는 경영진을 불신하고 거기에 뭐 반발하고 맨날 뭐 이제 갈등과 투쟁과 이런 게 일상화 된다 그러면 종업원들 열심히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협력적인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노사관계를 우리 여기서 배우죠. 그래서 유지 파트에서는 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인사관리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노사관계는 사실 뭐 우리 쪽에는 뭐 완전하게 포섭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HRM 영역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사실 노사관계는 이렇게 돼 있고 한 요 정도만 이제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문적인 노사관계는 다 어디서 배워요? 이런 관련된 거, 법적인 거 이런 거는 노동법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인사관에서 좀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 시험 자체가 뭐예요? 노무사잖아요. 그렇죠? 고용관계, 노사관계 전문가를 뽑는다 시험이니까 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도 항상 세 문제면 한 문제는 꼭 노사관계 파트에 있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어땠냐? 이 노사관계 파트가 교과서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크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노사관계 파트에서 인사관리 교과서에서 노사관계를 다룰 때 주로 다루는 게 노사관계의 양면성. 왜냐하면 일반적인 고용관계랑 노사관계 이 부분 또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립하는 관계이면서 같은 회사로서 우리가 열심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으쌰으쌰 힘을 합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대립적이면서 협력적이고, 그렇죠? 뭐 이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것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어떤 그러니까 노동조합 신입사원과 조합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샵제도에 대한 내용도 배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의 뭐 기능, 조직 형태, 그다음에 이제 샵제도가 여기에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에 이제 우리가 노사관계에서 하면은 단체 교섭에 대한 것들을 필요한 거죠.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단체 교섭에서는 우리가 단체 교섭의 유형. 요거 정도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단체 교섭이 있느냐. 그래서 뭐 기업별 교섭이냐, 산별 교섭이냐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 그렇죠? 단체 협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노동쟁의.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정도 해서 그 배우는 게 다였어요. 그렇죠? 단체 협약에 대한 거는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단체 협약에서 뭐 채무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물어본 거 나왔었고, 노동쟁의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경영지도사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 이 부분은 뭐 사실 다 보면은 노동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나마 우리가 인사 쪽과 많이 밀접한 부분이 뭐냐면 경영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다 하나 별개죠. 여기다가 이렇게 경영 참가. 경영 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 경영 참가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 경영 참가가. 그렇죠? 계속 나왔어요. 이걸 다양하게 물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는 내용 이 정도가 다였는데, 올해는 이제 이걸 좀 벗어났죠. 그렇죠? 좀 더 이 인사적인 차원에서 노사관계 요거를 좀 더 깊게 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용관계론, 그걸 뭐 노사관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게 올해 나온 거예요. 교과서에서 흔히 다루지 않고 여기서 주로 다루는 이제 뭐 교섭 전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다루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교섭의 유형도 여기처럼 단순히 무슨 뭐 이제 누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 분배적 교섭이냐, 뭐 통합적 교섭이냐 등등등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여기 있는 것보다 딥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있는 것도 좀 이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낼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범위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 경영참가에서 많이 냈어요. 여기서 뭐 종업원지주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사 공동결정제도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여기서만 냈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좀 부딪혔는지 이제 고용관계론에서 이번에 나왔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많은 수험생들의 불이타였죠. 그러니까 이 고용관계론을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인사관계 공부하듯이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그냥 뭐 훑어가듯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용상 아마 이거는 쉽게 뭐 본인이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답안으로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달라진 거다. 그래서 올해 저도 강의할 때 노사관계 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뭐 한 번은 어렵지 뭐 이제 그 다음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봐야 된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보면은 우리가 항상 좋아하죠. 뭐 A급, B급, C급 나올 때 얘는 항상 A급인 거예요. 항상 한 문제가 나오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 약간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건 불이타였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 크게, 그러니까는 변별력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명 있을 때 이제 그 갈려있는 건데, 소수의 몇 명만이 잘 쓰는 것들은 변별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쾌재를 불렀겠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이게 되게 어렵게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막막해 해서 쓰기 어려웠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소설을 써야겠죠. 소설. 근데 이 다행인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정말 내가 이거를 브리타로서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쥐어 짜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적어야 되니까 25점짜리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다 교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단체 교섭에 대한 것들 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나왔어요? 작년에도 산문이 직장 내 괴롭힘 나왔죠. 그렇죠? 그것도 브리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장 내 괴롭힘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사관리에서 어떤 파트에 대한 내용인 거지? 라고 했을 때, 요 직장 내 괴롭힘은 유지 파트 모티베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인간관계 제도랑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유지와 관련된 내용들, 인간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인간관계 제도에서 뭐 고충 처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연결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섭 전략이고 단체 교섭에 대한 내용인 거니까 일단은 단체 교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좀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면서 써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섭 전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게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제목만 보면은 포용, 압박, 회피 직관적으로 어떠한 전략인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적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포용, 압박, 이 회피 요거에 따라서 쓰시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내용도 보시면 그 말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 방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는 조금 이제 구력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념까지는 어떻게 커버할 수 있다, 이거. 개념까지는. 그쵸? 이제 실행 방안 같은 경우는 좀 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이제 뭐 제도들 같은 것들과 연계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거 커버는 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쓰셔도 제가 봤을 땐 날리지 않고 물어본 거에 답하는 내용을 어떻게든 쥐어짜면 기본 점수는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이거는. 그쵸? 항상 비교할 때 잘 쓴 소수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잘 쓴 소수랑 비교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고득점 가는 거고 높은 점수로. 그렇죠? 우리가 중간보다 더 이상, 그러니까 중상만 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답도 보시면 단체 교섭의 어떤 개념과 중요성 처음에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교섭 전략으로서 우리가 개념을 적었는데 포용 전략이라는 건 결국 뭐 양측이 서로 협의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의 이런 걸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자가 노측을 포용해서 그렇죠? 같이 협력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포용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요 단어에서 여러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전략이라는 거는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구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적합한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포용 전략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략 수행에 적합한 환경은 어떤 경우냐? 즉 어떤 실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노동조합과 같이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포용 전략을 실행하는 게 좋겠죠. 그런 환경에서 적합하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공부를 이 부분을 했거나 알았던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더 플러스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압박 전략은 당연히 사용자 측이 본인들의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노조를 압박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노조를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 적합하냐?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강하게 우리가 협상력이 높으니까 그렇죠? 힘이 더 강하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럴 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인 거고 그다음 회피 전략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걸 막거나 노동조합이 확산되는 거를 막으려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노조가 없는 환경, 무노조 환경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때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러한 정도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런 교섭 전략별 실행 방안 같은 경우는 포용 전략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계 측면에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방법. 그게 실행 방안에 나와요. 그렇죠? 태도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사 공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임금제도를 개편한다. 뭐 우리가 연봉 서열 중심의 어떤 임금제도 혹은 인사제도였는데 이거를 뭐 성과 중심 혹은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TFT를 만들고도 합니다. 노사운동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압박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측에 대한 공격적인 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긴장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외부 인력을 영입해서 모두적으로 자극하거나 조직 구조나 인사 제도를 변화시켜서 노조를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회피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문호조 공장에 대한 뭐 지지를 아니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던가 노조원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뭐 파견 혹은 뭐 분사 뭐 이러한 방식을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노조 파괴하는 그런 전략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막상 쓰면 25점짜리를 쓰기에는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든 쳐내는 게 중요해요. 문제 3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답안을 쓰실 때 요거는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이 그 물어본 내용에 맞춰가지고 답을 어쨌든 적어내시는 게 소설이라도 어디 써서 그럴듯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멘탈이 약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 봤을 때 멘탈 나가면서 이제 1문, 2문에도 영향을 받고 3문은 3문대로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3문은 거의 뭐 브리타가 이제는 뭐 고정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사관리에서 브리타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브리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봐야 될 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비도 안 되고. 그렇죠? 브리타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브리타인 거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다 못해요.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낫고 1문, 2문에서 내가 어떻게든 제대로 정확하게 적는 걸 더 집중하고 3문 같은 경우는 기본은 쳐내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나왔을 때도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매몰돼 버리면 뭘 써야 될지 막막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이 시간은 가는데 쓰는 시간은 부족해지고 뭐 이러면서 꼬여버리는데 스텝이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배웠던 그러니까 성과 창출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 어때요? 회사에서 일하기도 싫고 의욕도 떨어지고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게 이제 유지 파트에서 모티베이션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 있단 말이에요. 모티베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인간관계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고충 처리, 뭐 카운슬러, 뭐 이제 소시오메트리 뭐 이런 것들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랑 연계해서 여러분이 쓰면은 충분합니다. 그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요 교섭 전략 같은 경우도 뭐 직장 내 괴롭힘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단체 교섭에 대한 것들 끌고 들어와서 좀 써주고 그다음에 교섭 전략에 대한 것들 그 제목에서 이제 단에서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좀 쳐냈으면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거 자체가 그 수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못 쓰는 수험생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타가 나온다고 해서 브리타를 여러분이 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오히려 그럴수록 기본 우리가 인사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걸 더 탄탄하게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관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인사관리를 어떻게 이제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이제 내용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이제 1년의 레이스가 곧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제 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차 수험 준비 여러분이 이제 아마 동차로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이 되는 건데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는 1차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2차는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특징이 뭐냐면 2차는 주관식 시험이다.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제 연기부터 계속하면 1기, 2기, 3기 하면 책을 계속 보게 되죠. 어쨌든 그냥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럼 여러분 익숙해져요. 그럼 내가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거를 출력해내, 그러니까 인풋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을 아웃풋으로 내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가 제대로 알고 이거를 제대로 출력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봐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제 빠르면 이제 1기 때부터 조금씩 쓰죠. 그렇죠? 보통 연기 때부터 쓰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연기 때는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한 거지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머릿속에 지금 인풋이 안 돼 있는데 벌써부터 아웃풋을 하려는 건 욕심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한순환이 끝나야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고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지. 사실 연기부터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면 1기, 보통은 이제 2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간과하시는 게 이 쓰는다는 게 사실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안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렇죠? 안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대보고 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1문이나 2문 같은 경우도 누구나 아는 주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실전적으로 한번 써봤던 분이나 안 써봤던 분들이랑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면은 아는 것 같아. 이런 함정이 되게 많이 빠지는데 그거를 내가 출력물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전혀 다르다. 이 개념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실전 가서 쓰지.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쓰는 거에 대한 건 이제 출력에도 있지만 이 시험에서는 결국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 시간 배분.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썼을 때 어느 정도 시간 이런 것들 여러분 감을 익혀야 돼. 그래야 내가 예를 들어서 25점짜리인데 50점처럼 문제가 나왔어. 넌 좀 써야 될 게 많아. 그럼 그걸 빨리빨리 쳐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정도 분량으로 이 정도로 좀 줄여 써야겠다. 그거를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쓰다 보면은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쭉 쓰다 보면은 내가 써야 될 시간을 오버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면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50점짜리다. 그러면은 이거 적어도 문제에서 8페이지잖아요. 그렇죠? 분량적으로 25점이면 뭐예요? 4페이지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 16페이지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 분량으로 생각하고 이거 쓰는 시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분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차 잡는 시간 예를 들어 10분, 15분 잡으면 그때 뒤에서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내가 1문을 끝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막 쓰다 보면은 보통은 많은 실수가 뭐냐면 1문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 그러면 나중에 2문, 3문 쓸 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쫓기기 시작하면은 글씨 날아가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런 시험을 여러 번 봤었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실수냐면 이 1문 쓰다가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이 시간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쓰다 보면은 땀이 막 흐르면서 답안지 뚝뚝 떨어져 땀이 막 번져.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써봐야 돼요. 그만큼 써봐야지 여러분이 이런 감도 생기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구나. 이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1차 같은 경우는 지문이 주어지니까 여러분이 눈으로만 바르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골라내면 되는 건데 얘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백지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는 뭐예요? 법정도 없어. 참고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순수 여러분이 다 써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백지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써야 된다? 아까처럼 단순히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해서 그거를 어떻게 좀 더 그룹화하거나 카테고리를 묶거나 이게 뭐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 차별화 포인트나 고득점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비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분이 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쓰는 걸 많이 써봐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렇죠? 공부할 때 눈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꼭 다 치러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커리큘럼 내에서 우리가 GS 3기까지는 제대로 보세요. 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최종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막판에 내 시간 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안 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냥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봐서 내용 보고 아 요거 출제가 됐네 이런 것들은 그때 포인트 잡아서 보면 되는 거지. 이제 뭐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많이 써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수험 준비해서 여러분이 꼭 지금 명심해 두세요. 2차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2차 시험은 이거예요.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외운다고 해서 그게 막 내가 무슨 뭐 기계처럼 타타닥 하거나 뭐 소수의 누구처럼 막 이게 뭐 책 교과서만 이렇게 머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나 이제 보면은 뭐 빨리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이렇게 책만 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다 이해하고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뭐야? 소수야, 소수. 그런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그렇죠? 물붓기. 계속 잊어버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아,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멘탈만 더 흔들리지 그냥 잊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결국 밑빠진 독이 물붓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독이라 그러면 아마 구멍이 이만큼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넣으면 정말 많이 빠져나가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구멍을 어떻게 하냐?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하면 할수록 구멍은 작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했다는 거는 내가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구멍이 작아져. 그러면 나중에 되면 부어도 물이 빠지는 속도가 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막판에 시험 전에는. 그게 뭐예요? 이거를 내가 가득 채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득 채운 상태에 들어가서 다 하고 쏟아내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당연히 잊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구멍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해예요. 이해.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암기보다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되면 이제 반복이다. 왜? 빠지니까 채워 넣어야 될 거잖아요. 계속. 채워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중요하고 반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반복을 잘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단권화를 하는 거예요. 단권화. 왜? 나중에 되면은 빠르게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은 교과서 하나 보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제 순환이 돌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알다 보면은 그게 더 빨라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전에는 뭐 이틀 만에 한 과목 다 떼거나 하루 만에 한 과목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음 날이 노동법이나 인사관리야. 그러면 전날에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단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권화. 그래서 이런 반복을 위해서 나중에 단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를 토대로 해서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본인이 스스로 서브 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요약서 같은 것들을 보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단권화를 언제부터 하느냐? GS 1기부터 하시면 돼요. 연기 때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내용을 좀 알아야 이 부분은 이렇게 혹은 참고해서 줄이고 하지, 연기 때부터는 단권화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연기 때는 그냥 오로지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것만. 연기 때는 이것만. 그러니까 암기는 시간이 나면 그냥 뭐 이거 외워보시는 건 문제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연기 때는 무조건 이거.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어려운 거 그런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읽기만 하면 여러분께 안 돼요.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뭐 이제 앞에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아까처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직무, 사람 이렇게 HRM이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해하면은 직무는 직무에 대한 관리, 직무는 뭐고 여기에서는 직무 관리에는 뭐 직무 설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도 해보고 혼자서 얘기를 해보던지, 보통 부스 스터디도 많이 하잖아요. 인사관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게 쭉 전반적으로 프레임워크상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안에 뭐 사람에 대한 관리, 확보관리에는 뭐 인력계획이 있고, 인력계획에서는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이 있고, 이러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흐름과 요 제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연기 때부터, 1기 때부터는 이제 뭐 교과서들은 이제 단권화했거나 혹은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이게 서브노트 같은 경우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뭐 잘 돼 있는 걸 구하셔서 뭐 해도 되는데, 사실 서브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엄청 공부가 많이 돼요. 내가 줄여야 되는 거니까 내용을 보고 이거는 좀 빼고 뭐 넣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가 이제 이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이 남이 만든 거 갖고 오면은 100% 소화 못 해요. 100% 소화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인이 이해한 거에 따라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100% 소화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걸 만들면 이게 안 되면 그냥 뭐 우리가 수험서 같은 걸로 잘 단권화 하셔도 돼요. 저게 이제 파져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입 빠진 독일 붓기. 여러분이 절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받아들이시고 계속 채워놓고 이해하고 이 과정을 계속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수험생들 되게 힘들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순환별로 보면은 우리가 GS 연기, GS 1기, 그다음에 GS 2기, 이제 GS 3기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GS 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S 연기는 이제 기초공사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본서 위주로 보죠. 물론 이때 수험서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수험서가 근데 요약된 수험서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쓴다는 거는 내가 문장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장을 애초에 처음부터 되게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영학 과목이다 보니까 법학이랑 또 쓰는 문장이나 형태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 그게 여러분의 말로, 용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교수님 기본서들이 문장이나 이런 거 좋죠. 박현 교수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익숙하기 위해서 기본서 위주로 여러분이 기초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GS 연기의 일이고, 이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가 100%다. 암기 빵 프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지금부터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어차피 또 봐야 돼,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이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그게 조직이 어떤 것들이,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인사관리에서는. 그러니까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내부 모집 장단점 쓰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내부 모집 장단점 나오면 무턱대고 내부 모집의 장점은 뭐고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부 모집이라는 건 뭐야? 내부 노동시장 조직원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 자체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여러분이 추론해 볼 수가 있어.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성원들을 상대로만 하다 보면은 솔직히 외부에 더 좋은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적으로도 내부 인력으로만 채우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어떤 직위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내부 모집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끼리끼리만 있으니까 조직이 폐쇄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외울 때도 내부 모집이라는 게 이러한 내용이니까 그 장점도 보면은 그러한 개념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해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힘들지 모르지만 이걸 잘해 놓으면 뒤에 가서 어떻게 된다? 암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 있고 암기로 한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계속 외워야 돼요. 계속 외워야 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암기할 양이 어마어마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안 남고, 이러면 이제 인사관리 이제 카페에서 욕하는 거죠. 이제 인사관리 욕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연기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교구수님 책, 왜냐하면 우리가 13회로 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복습할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계속 보는 거야.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이해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1기 때 가면은 이제 우리가 기초공사고 이제 기둥 세우기는 거죠, 이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단거나 혹은 이제 요약서 같은 것들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이해는 중요해요. 이해가 한 80%라 그러면 이때부터는 좀 암기 조금씩 하면 되는 거죠. 20%나 10%나 어쨌든 이때도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1기 때까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기 건너뛰고 1기만 듣는 분들도 있어. 그렇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때까지는 이 위주로 여러분이 하고, 암기는 이때부터 조금씩 본인들이 단거나 요약하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이때부터는 이제 실전 쓰는 게 중요해져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물론 이때 이 1기 때도 답안을 조금씩 쓰는데, 이때 답안 쓰는 거는 뭐냐면 인사관리에서 쓸 수 있는 답안의 기본적인 테크닉이라던가 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잡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잡혀 있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쓰는 분들도 있고 개조식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기 때도 이제 물론 시험을 조금씩 한 3회에서 4회 정도 볼 건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써보는 연습, 그다음에 이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감을 잡는 거고, 2기 3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답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이제 필요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이론이나 핵심 정리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 3기 때 가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쓰고 이거 따라가기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따로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쓰면서 이제 이해하고, 혹은 이제 이때 잘못 쓰면서 또 이해하고, 그렇게 깨져가는 과정에서 이제 알아가는 거니까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건 이때 1기 때 다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2기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돼야지 2기 때부터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기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일 때는 이해에 초점을 많이 둬라. 특히 인사관리는 무조건. 물론 다른 과목도 이해가 중요합니다. 법학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 과목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거 인사 과목의 특징 이해.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4과목을 보죠. 그렇죠? 4과목을 보는데 법학 과목이 있고 경영학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노동경제학은 뺄게요. 노동경제학 올해 좀 말이 많던데 노동경제학은 뺄게요. 자, 법하고 우리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노동법. 그다음에 행정쟁송법이 있죠. 그다음에 민소법도 있죠. 이제 선택하시는 분은. 경영학으로는 인사관리, 인사노무관리. 그다음에 이제 경영조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메인으로 본다 그러면 요 과목이죠. 그래서 보통은 얘네들은 필수. 이제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경영조직 선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학이랑 경영학이라는 것들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두 카테고리를 보게 되는데, 얘네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보통 문과 혹은 사회과학 계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법학이랑 이런 것들 맛을 보셨을 건데 둘이 어때요? 그러니까 본인마다 스타일이 달라. 어떤 사람은 법학이 더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영학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은 법학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요건 효과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건이죠. 법학에서는. 그리고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법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차휴가 법조문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뭐예요? 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법조문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건데, 보면은 그러면 이제 법학에서는 뭐예요? 이 15일 연차휴가 부여하는 건 이거 효과죠.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법조문에.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쟁의행위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행위들이 내용들이 이 법조문에 있는 요건들에 해당하느냐예요. 즉 쉽게 말하면 자, 사용자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냐, 근로자냐, 그렇죠? 그 사용자고 그 다음에 근로자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어. 그러면 뭐예요? 15일 연차휴가 부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학은 뭐예요? 자, 이 사람이 사용자인지, 사용자에는 뭐 어떠한 형태가 있고 뭐 이런 내용 배우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걸 배우죠. 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했을 때 그 요건에 해당하면 뭐예요? 15일 연차 부여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학은 뭐예요? 이런 요건들에 대한 것들 해당하는지 이걸 검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실관계를 요건에 해당하는지 포섭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관계,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가 그 해당 법조문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 요건에 포섭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포섭이 되면 뭐예요? 법조문에 있는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학 과목 들으면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해요? 포섭이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포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용들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예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법학에서의 특징이 이렇고, 근데 경영학은 어때요? 뭐 법정은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경영활동 주체 중에서 기업을 연구하는 활동이에요. 기업은 뭐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한 목표인 조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거고, 그리고 경영학은 뭐냐면 보통은 경영학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경영학은 결국은 그 기업이 경영학은 결국은 우리가 경영활동 중에서 이제 기업을 연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이 기업은 조직인 거고, 조직은 목표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든 목표가 있어요. 하다못해 친목회도 뭐예요?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 뭐 매번 1년에 한 번 뭐 매달 한 번에 모이는 거고, 놀러도 가는 거, 그런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인 거고, 이 조직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거니까 굉장히 열려 있단 말이에요. 뭔가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세부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목표냐, 뭐 거기에서 이걸 다루기 위해서 어떤 인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등 다양한 거를 배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사노무관리나 경영조직에서 뭐 이론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런 제도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사노무관리에서 여러분이 개별 기능별로 가면 뭐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그러면 그런 제도를 써서 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야, 그래서 종업원들이 몰입했어?
뭐 만족했어? 그래서 그게 성과가 났어?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게 기업에 적용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는 경영학을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관리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처음에 왜, why,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보면은 그 경영학 보다 보면은 사람을 되게 뭐 좀 뭔가 그 단순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받을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제도나 그런 내용들이 왜, 그래서 뭐, 그래서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론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방법론 인사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모드 체인지를 잘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법학 받다가 경영학 받다가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접근하는 게 다르죠. 이게 우리가 노동법은 뭐예요? 노동자 보호가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노동자에게 뭐 어떤 권리가 있고 사용자 의무가 있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경영학은 뭐예요? 사용자 측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뭐 노동자들 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이 조직원들을 더 나쁘게 쥐어짜내서 쉽게 말하면 더 높은 성과를 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법론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서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법학적인 관점으로 경영학을 인사관리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막 법학은 보다 보면은 막 논리가 있고 막 그래도 체계가 있어서 뭐 하면은 탁탁탁 뭐 이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도 학문이기 때문에 체계나 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못 잡아내는 거지. 왜냐하면 이 법학 자체는 우리가 독일법,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개념법학이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이렇게 탁탁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사실 여기는 근저에 묻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좀 여러분이 맥락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혼자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게 다르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모드 체인지를 하느냐? 여러분 인사관리를 볼 때는 무조건 경영자 혹은 실무자의 마인드로 보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 경영학이라는 건 결국 사용자들을 위한 학문이에요. 경영자들을 위한 학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볼 때도 경영자 혹은 실무자, 인사 담당자, 실무자의 생각으로서 책을 접하고 내용을 봐야 돼요.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종업원들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더 성과가 나고 조직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업원이나 근로자 마인드를 보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자의 마인드, 실무자의 마인드 자꾸 책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HR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저기 무슨 뜬구름 잡는 거냐?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관리 보면 아까 전에 직무부터 시작해서 사람 해가지고 직무관리, 뭐 사람에 대한 학계평 보유방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책이 우리가 연기 때나 이럴 때 순서대로 나가는데, 나중에 되려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제도나 뭐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자, 확보해서 이러한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뒤에 다른 뭐 예를 들어 평가나 이런 데서는 어떠한 제도가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유기적인.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에서 특히 이제 경쟁 전략 얘기할 때, 뭐 경쟁 전략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차별화 우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별화 우위라는 거는 타 기업보다 뭐예요? 디자인이나 뭐 어떤 기능적인 입장에서 혁신적인 거를 추구해서 프리미엄을 갖고 판매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F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우리가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차별하고 인한 건 어떤 소수의 핵심적인 인재, 뛰어난 인재, 뭐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육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충원해야 되니까 외부 모집을 우리가 좀 더 중시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모집단에서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바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 모집을 중시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중요한 인재들 끌어오는 거. 자, 그럼 외부에서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애들 좋은 인재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봤을 때 보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특히 임금에서, 자, 임금 수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선도냐, 동행이냐, 뭐 추정이냐 이런 것도 있으면, 자, 외부에서 좋은 인재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 일단 돈 많이 줘야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임금 수준에서는 선도 전략 택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거나 연결고리 될 수 있는 것들이 근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러한 제도의 내용이나 이해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 문제라고 50점짜리 얘기하는데 학계평 모의방 쓰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그 50점짜리 논술 형태 답 없는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전환 시대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설계하라.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정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여러분이 이해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그래서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제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경영학에서도 흐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사조가 나오고, 뭐 이론이 나오고, 그런 것들 효과를 봤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제도나 이런 것들 추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어떤 측면에서 왜 그런 건지, 그렇죠? 그게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종업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의 틀을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야지만 인사관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도를 높이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50점짜리 문제도 쳐낼 수 있는 거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 많이 그려드렸지만 직무와 사람 개별 활동이지만 결국 우리 인사관리 중요한 건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온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가장 이 직무,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야. 이 A라는 직무를 어때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앉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무와 사람, 쉽게 말하면 궁합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직무를 너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스킬이나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요. 더 열심히 직무에 몰입하고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되기 때문에 뭐예요? 성과가 나겠죠. 직무 성과가. 그러면 이러한 개별적인 직무마다 이렇게 우리가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면 직무 성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개인의 직무 성과는 조직의 직무 성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면 뭐예요? 조직 목표 달성에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제가 그림을 막 그릴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영향이 되면서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왜 뭐 직무와 사람과의 적합성을 왜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교과서 보다 보면은 사람과 직무와 적합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과 직무 적합성이 왜 필요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과의 직무와 적합성 확보 이렇게만 보면은 그거는 단면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이 필요한지 그러면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힘으로써 뭔가 그 직무가 동기부여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유한 스킬을 가지고 더 잘 구사해서 좋은 직무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런 직무와 사람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회사는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어떤 직무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스킬이나 지식은 뭐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시간이 2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출 문제 해설부터 해서 설명 드렸는데, 인사관리라는 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이 계속 뭐 어떻게 접근하느냐,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을 시험 끝날 때까지 괴롭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관리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제 감음만 잘 잡으면 굉장히 부담이 적은 과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인사관리는 우리 경영학 과목의 특징이지만, 그러니까 경영조직은 좀 달라요. 우리가 개념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마다도 같은 내용인데 개념 정리 다 달리해요. 막 조금씩. 그렇죠? 그게 무슨 우리가 법학처럼 법전에 뭐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암기를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혹은 그렇게 한다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한 것들, 중요한 내용이 뭔지 감만 잡으면 여러분의 언어로 개념이나 이런 것도 다 써낼 수도 있고 장단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해가 되면은 사실 나중에 되면 암기에 대한 부담도 사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자신감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없이 이걸 어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이거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 인사관리가 이제 동차 때는 이게 경영학 과목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욕을 많이 했죠. 이거 뭐야? 뭐 이래서 욕을 많이 했어요. 법학은 이미 제가 그 전에 준비했던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도 법학이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뭐 준비했는데, 경영학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다 외우는 시도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동차 때 떨어지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시도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막 교수님들 책도 읽어보고 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사실은 인사관리를 뭐 부담이 안 돼. 솔직한 말로 진짜 부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관리를 막판에 많이 안 봤어요. 다른 걸 많이 봤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가 나오든 뭐 쓸 수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틀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해한 바대로 이렇게 맞춰 쓰면 다 맞아요. 얼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뭐 틀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사관리 뭐 그렇게 봐가지고, 제가 인사관리가 그때 71점인가 받았었거든요. 제가 70점인가? 그래서 그때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제 후배들이나 이럴 때도 많이 얘기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이 녹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여러분이 감만 잘 잡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면 인사관리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뭐 불이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좀 감안하고 여러분이 인사관리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물론 재미만 찾다 보면 이제 남는 게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최대한 좀 이제 핵심적인 걸 잘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강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부 나왔지만 이제 노무사 생활하기 시작해서부터는 저는 이제 컨설팅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노무사 커리어가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는 계속 컨설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뭐 이제 실무적인 이제 이런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서 뭐 적용도 해보고, 뭐 더 이제 깊게도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전공은 법학인데 이제 수험가에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뭐 실무적으로나 아니면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사례에 관련된 것들 조금 말씀드리면서 좀 이해나 이런 것들 쉽게 해드릴 테니까 뭐 잘 보시고 뭐 강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시간 정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